러시아가 사실은 강대국이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중국 역시도 산적해 있는 국내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꼭 독일이 원해서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인 강대국이다라는 표현을 이 책이 독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BTV 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 시간입니다. 2024년 8월 제가 이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여러분께 이달의 베스트 책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프랑스의 언론인 그리고 또 프랑스의 정치학자 두 사람이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것은 전 세계 5대륙에 있는 28개국 혹은 지역에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들, 국제 분쟁의 문제들 같은 것을 파헤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국제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도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들의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각 국가는 특히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의 어떤 그 딜레마와 어떤 지향점들을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총체적으로 전달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든지 파헤치는 어떤 날카로운 시각 같은 게 담겨있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쯤 전 세계 각국의 어떤 분쟁을 포함한 각국이 처한 문제들 같은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거시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전달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양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X축과 Y축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교양의 X축은 역사일 것이고요. 교양의 Y축은 지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지리라는 것은 교양에 있어서 어떤 서로 다른 두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른 어떤 학문 분야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교양의 어떤 X축과 Y축을 이루면서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틀을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나는 역사는 잘 몰라라는 것은 교양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고요. 교양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맥락이나 시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를 더 든다면 지리가 되겠죠. 이런 측면으로 교양의 시공간적인 측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측면을 갖고 이 모든 세상에, 특히 이제 세계가 처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 문제를 다룬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28개의 어떤 그런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다 전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것들은 책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도 최근 국제 문제에 있어서 혹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게 느껴지는, 또 제가 또 이전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깊숙하게 전달드리지 않았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각 별개의 컨텐츠로 다룬 적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은 강대국이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라는 것인데요. 러시아의 크기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인구는 이제 프랑스의 인구의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략 한 1억 4천만 명이 조금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데요. 이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인구이고, 또 지리적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모두 15개국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러시아가 현재 강대국으로 제대로 이렇게 위상을 잡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은 1991년도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 최강대국 2개국으로 소련과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냉전 시대가 있었던 건데요. 그렇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일종의 어떤 국가적인 모욕감까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90년대 러시아는 굉장히 큰 혼란 속에서 바로 직전까지 어떤 강대국의 명성 같은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푸틴이 집권을 하게 되고, 푸틴은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에게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에게 스스로가 강대국의 국민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 대외적인 어떤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정권에 교체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는 이 나토를 굉장히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나토에 맞서면서 이 산적해 있는 국내적인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을 결여하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독재정에 가까운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 러시아가 현재.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무척이나 공공한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산적한 국내의 어떤 상황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 강대국으로서 이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게 보았을 때 지난 한 몇 년 사이 있었던 세계사적인 사건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소련은 이제 소위 위성 국가라고 해서 이 동유럽의 국가들과를 이제 일종의 완충지대로 두어서 이 서유럽의 국가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동유럽의 이 국가들이 하나씩 그 차례대로 이제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련이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요.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한자로 비유하자면 이 책에 쓰인 표현은 아니지만 순망치한 같은 상태에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순망치한이라는 것은 이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럴 때 입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동유럽의 국가들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2004년도가 되게 되면 이 발트해 3국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입이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에 거쳐서 차례대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조지아를 침공하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2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으니까. 이런 그 러시아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과 혹은 목표 때문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세한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지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이 갖고 있는 강점은 한국어 제목 자체가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들을 몇 장에 직접 그려낸 그런 지도를 통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유럽과의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꼬인 것이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나라들에게 결정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자원들 같은 것을 소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송유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지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왜 각국이 동상이몽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이 지도만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의존도가 다를 테니까요. 보여주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볼 때 메르카도르 도법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세계 지리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항로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 점유권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본 캐나다, 그린란드, 그리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상황을 또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지도를 첨부해서 북극해에서의 문제가 얼마나 첨예한 문제인지도 역시 지도를 통해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유럽과의 교류가 막히게 되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도 그렇겠지만 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당연히 중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에서 이제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이 중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애타게 필요한데 중국은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의 어떤 그 GDP를 보게 되면 일단 GDP가 러시아의 10배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국력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판로가 막혀버린 석유라든지 가스 같은 것을 중국에 팔아야 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필요한 적극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데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시장으로서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나라는 역시 똑같이 이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서구 중심의 그런 구도에 맞서는 두 개의 굉장히 강대국이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편들 자세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다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양국 관계를 명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알뜰하게 보니까 BTV.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독일의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죠. 8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면서 유럽연합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유럽연합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연합은 결국 프랑스와 독일이 상당 부분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서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명실상부한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독일이 원해서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독일이라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중심을 이루게 된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독일이 면해 있는 그 국경을 통해서 있는 그 둘러싼 그 나라들을 보면 스위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유럽연합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서유럽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럽연합의 어떤 중심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하게 된다면 대략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쪽의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시도하게 하는 데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유럽 전체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 40여 년 가까이 유럽 지역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런 냉전의 체제로부터 유럽이 훨씬 더 안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인 강대국이다라는 표현을 이 책이 독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와 나치 체제 하에서 저질렀던 그런 폐악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또한 국제법이라든지 이후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팽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실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후에 국력을 쏟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그런 나라의 양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독일 국민들 자체도 그렇기도 한데, 말하자면 독일 군대의 어떤 팽창주의적인 혹은 적극적인 외국에서의 어떤 그런 개입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995년도 이후에는 만약에 독일이 마음만 먹으면 유엔이라든지 아니면 나토의 군으로서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외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적은 규모로라도 군사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최초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1999년도에 세르비아를 나토군이 공격했을 때 그때 참여한 것이 최초였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 불간섭주의를 포기하고 약간 태도를 전환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독일이 적극적으로 이런 군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메르켈이 사임하고 그 이후에 2021년 말부터 지금 현재 총리인 그 올라프 숄츠가 총리의 자리에 취임을 하고 이후부터 굉장히 어떤 변곡점에 해당하는 그런 대외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 그 숄츠 자체가 독일군을 현대화한다든지 군사비에 쓰는 그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굉장히 소극주의적이고 또 이 책에 따르면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부터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독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트럼프 때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었고요. 일단 재임 기간 중에 트럼프는 독일을 방문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독일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경제적인 위상에 맞게 방위비를 훨씬 더 증액을 해야 된다,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가 한국에 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미군의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을 이 책의 경우에는 이제 협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그 강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다시 전통적인 관계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이 독일은 독일 자체의 최대 교역국이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도 지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국의 경우입니다. 우리하고도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 책에서 북한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한반도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책을 직접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것으로 이제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극적인 어떤 그런 대외 정책의 변화를 겪은 것이 2013년도부터라고 하죠.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 때부터일 텐데 그 이후로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펼치게 됩니다.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세계 한 60여 개국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일대, 다시 말하면 육로이고요. 일로, 다시 말하면 이제 해로일 텐데 이런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 중국이 주도해서 연결하는 어떤 하나의 망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지하자원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또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떤 동맹을 역시 또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기도 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서구적인 방식에 맞서서 탈서구화를 꿈꾸는 어떤 중국의 목표를 드러내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중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도 산적해 있는 국내적인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한다면 위구르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티베트에 대한 탄압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중국은 지금 상당 부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절대 빈곤의 문제를 없애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성과를 지난 한 20, 30년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의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발전 자체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어떤 부분들 같은 것이 그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국내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지도를 보면 중국 지도가 나오게 되고 지도에다가 사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남동쪽과 중국의 북서쪽은 양쪽이 인구의 수로 보나 발전의 정도를 보나 소득의 불균형으로 보나 심각하게 대비가 된다는 것을 이 그어 있는 하나의 선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국내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상황에서 펼치게 되는 어떤 패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펼쳐가면서 사실은 이 관련해서 주변의 국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빚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남중국해라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일 것이고요. 동중국해에서는 이제 센카쿠 열도 같은 그런 일본과의 관계에서 영유권 분쟁들 같은 것이 있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대만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지켜보게 만들었던 그런 소위 대만에서의 어떤 전쟁, 대만과의 전쟁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암시 같은 것을 이 책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어떤 이 중국의 패권 정책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과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히 미국인데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방위비는 중국의 이웃 나라들의 방위비를 전부 다 합친 것에다 곱하기 2를 한 것보다도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나라가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굉장히 대치하고 있는 그런 힘겨루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책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란에 대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이란의 역사를 저희가 한번 컨텐츠로서 깊숙하게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란 혁명이 1979년도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그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란 혁명은 이란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어떤 미국의 위치나 미국의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어쨌건 이란 혁명이 터져나온 이후로부터 이란은 그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2002년이 되게 되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에서 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을 포착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까지 가중이 되어서 미국과의 관계 혹은 기타 세계와의 관계가 점점점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갖게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국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여기에 실려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란의 페르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수는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여타 민족들이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아제르바이잔계라던가 쿠르드족이라던가 혹은 아랍인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올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었던 자파르 파나히 감독, 그러니까 노베우스를 만들었던 자파르 파나히 같은 감독도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내에서의 어떤 통합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분열적인 양상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 무척이나 국가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란의 그 정치 체제는 전 세계에 이런 정치 체제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실제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공화국인 것인데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인 것이죠. 근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선출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죠. 바로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바로 하메네이라는 사람일 텐데요. 하메네이는 지금 30년 넘게 최고 지도자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는 어떻게 선출하냐면 간선의 방식으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양쪽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서로가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는 그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도 독특한 상황에 이란이 놓여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내렸던 갖가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이란이 굉장히 안 좋게 되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유 같은 것을 수출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엇을 수출을 하거나 해외 교역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달러 거래 같은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현재 중국인데 중국과 교역을 할 때 상당 부분 물물 교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수출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어떤 소비재들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물물 교환으로 바꾸게 되면 달러를 결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원유를 수출하게 될 때 눈속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단 이란에 있는 원유들을 이라크로 옮깁니다. 이라크로 수출을 한 다음에 이라크의 입장에서 그 받은 그 원유를 이라크의 원유랑 서로 이렇게 섞은 상태에서 혼재시킨 상태에서 해외에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원산지가 이란이다라는 것 자체가 제거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국제적인 추측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란이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렵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가장 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겠습니다만 이란이 맞서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중동에서 이란과 적대하는 국가하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될 텐데 당연히 이스라엘과 서로 적국으로서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렇게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갈등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은 거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조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수파인 시아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수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수니파의 종주국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는 이란의 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인구 중에 40%는 외국인입니다. 역사적인 전통과 문명이나 문화의 어떤 그런 전통과 그 깊이로 보아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상대가 되지 않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는 이제 제가 설명이 자연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탄생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근데 1930년대 공교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거대한 어떤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년대 건국할 당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냥 유목민들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상당수가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전이 발견되게 되고
국부가 창출이 되게 되고 나라가 갑자기 부유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목민들의 삶이 이제 도시에 정주하는 삶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 거의 30%에서 40%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순위파의 중심 국가이고 국제 이슬람 연맹을 이끄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시아파들도 있다는 건데요. 시아파는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소수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에 실려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한 지도를 보게 되면 상당수의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곳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띠의 형태를 이루면서 그쪽에 유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아파의 대부분은 바로 이 유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페르시아만을 건너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강대국인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의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이 쓰이면서 거슬리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양국 사이에 어떤 이슬람 패권을 놓고 나누고 있는 어떤 경쟁 관계라던가 혹은 각각이 봉착해 있는 어떤 국내적인 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사우디의 석유가 영원히 나오지는 않겠죠. 사우디 사람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왕세자인 빈 살만이 그로부터 개혁 정책 같은 것을 최근에 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빈 살만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각가지 어떤 그런 실권자로서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빈 살만은 이런 어떤 이전에 갖고 있었던 굉장히 보수주의이면서도 억압적인 그 사우디 이미지를 바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잔혹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런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판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언론인을 터키에서 암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배후에는 빈 살만이 있다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추측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우디도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빈 살만을 포함한 현재의 이 사우디가 일종의 롤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랍에미리트라는 것이고요.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예멘에서 이 정부군에 맞서게 된 후티 반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아랍에미리트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적으로 예멘에 진입을 해서 그들을 없애려고 시도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우디는 이 테러리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 책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라는 국가가 설립하게 되었을 때 종교적인 이념이 있다면 와하비즘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와하비즘은 이슬람 중에서도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슬람에 기반한 테러리스트들이 국제적으로 테러를 저지르게 될 때 그들의 상당수가 사우디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우디의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제일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고요. 9.11 테러를 저질렀던 범인이 모두 19명인데 그중에 14명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국제적인 테러리즘과 이 사우디가 무관하지 않은 부분들도 사우디가 현재 놓여 있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랑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을 제대로 탐독하실 분이라면 어떤 목적을 갖고 보실 텐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굉장히 잘 만든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무엇보다도 이런 그런 국제 분쟁을 다룬 책들이 저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했는데 이 책은 쓰여진 것 자체가 2022년 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2022년 상황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상황들까지도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제목을 지도로 보아야 보인다라고 뽑은 것처럼 이 안에 담겨있는 시각적인 자료들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을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도마다 이렇게 포켓식으로 해서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실용적인 정보를,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쥐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란은 문화적인 잠재력이 실로 대단한 나라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이란이 낳은 가장 위대한 감독 중에 하나가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입니다. 키아로스타미 영화는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조적인 두 편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는 체리 향기입니다. 바로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이란 내에서 제작이 되었죠. 그리고 말년에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는 이란을 벗어나서도 영화를 여러 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을 카피하다라는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했었던 이 작품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를 만든 방식으로나 영화를 제작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의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두 편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두 작품을 함께 여러분께 멋진 영화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